자, 안녕하세요. DMQA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김지연입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주제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저는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보시면 어떤 조건에서 모델이 잘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이 모델을 잘 동작시키기 위해서 왜 필요하느냐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셋이 뭔가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묻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데이터셋의 분포가 다른 상황에서 그때는 이제 모델의 어떤 예측 성능이 좀 낮아질 수 있으니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구나라는 점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들으실 때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각각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청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고려대 산업경영공학과의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고 김성범 교수님 밑에서 석박통합과정 5학기 차에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 관심 분야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오늘 세미나에서 다룰 알고리즘이죠. 이것과 유사 분야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해당 연구 분야나 혹은 이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해당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짚어드린 후에 메소드는 총 4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근데 요 4가지 알고리즘이 총 2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할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카테고리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알고리즘에서 이 알고리즘으로 넘어갈 때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를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서 청취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트레인 데이터셋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 학습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즉 이렇게 X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 모델이라고 한다면 얘가 X에서 Y로 잘 매핑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관계성을 잘 배울 수 있는 방향으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코끼리 사진이 이렇게 X로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거를 엘리펀트라는 특정한 클래스로 잘 매핑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런 골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셋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즉 학습 데이터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샘플 내진 데이터셋이 이 인공지능에 이제 입력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인공지능은 이 X에서 Y를 매핑할 수 있는 이 관계성을 잘 배웠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충분히 코끼리다라고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딥러닝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지만 항상 이 인공지능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잘 예측을 수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지를 한번 보자면 보면 이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트레인 셋과는 조금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디스트리뷰션 갭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학습에서 사용했던 이 데이터와 테스트에서 모델이 진짜 잘 예측을 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셋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데이터셋의 분포가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육안으로 봐도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은 X에서 내가 Y를 매핑하는 관계를 배웠는데 이 X가 좀 내가 봐왔던 것이 아니야. 내가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잘 예측을 못합니다. 더 이상 이 이미지는 엘리펀트가 아니라 홀스라는 어떤 임의의 클래스로 예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를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갭이라고 부르고, 아직까지도 이제 딥러닝 연구, 최근에 딥러닝 연구에서도 많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문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유식한 표현으로는 도메인 시프트라는 용어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시프트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전통적인 어떤 머신러닝 그 방법, 기계학습 방법론은 되게 스트릭트한 가정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은 모두 다 동일한 분포로부터 추출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거든요. 그 가정을 저희가 IID 어썸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근데 더 이상 이 트레인과 테스트가 동일한 분포에서 추출되었다라는 가정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 어썸션이 깨지게 되면 모델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게 도메인 시프트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 두 개의 어떤 데이터셋이 그 도메인, 즉 같은 분포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가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서로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학습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소스 자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소스 도메인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테스트셋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정말 예측을 잘하고자 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여서 이 타겟 도메인이라는 용어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미나에서는 그 모델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것을 소스 도메인, 그리고 예측을 잘해야 되는 대상 도메인을 타겟 도메인이라는 용어로 계속 바꾸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인 내지는 뭐 도메인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수학적으로 좀 더 명쾌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셋, large 스크립트 D로 표현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의미하고, 이 데이터셋은 어떤 X와 Y로 표현되는 집합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X와 Y는 특정한 결합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을 이것과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노테이션을 표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식에서 서브스크립트만 좀 다르게 표현해서 소스와 타겟을 지금 구분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미나에서는 이 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좀 그 포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볼 것이고요. 그리고 UNS와 NT 같은 경우에는 각 도메인에서 가지고 있는 이 샘플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메인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이 도메인이 시프트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느냐 하면은, 사실 이 도메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예시 말고도 다른 종류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봤던 예시는 이 두 가지 시프트 중에서도 이 코베리어트 시프트에 관한 그런 예시입니다. 코베리어트 시프트를 잘 보면은 X가 들어왔을 때, 기분일 때 이제 Y가 나올 조건부 확률 자체는 어떤 도메인이든 다 똑같다. 그렇지만 이 X의 마지노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라고 수식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코끼리 이미지 사진이 X라 했을 때, 이 이미지 사진이 딱 들어왔을 때 얘가 코끼리입니다 라고 이제 그 예측할 Y가 나올 그 조건부 확률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이 X 데이터의 어떤 그 소스와 타겟의 그 마지노 디스트리뷰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프트가 일어났다. 그래서 모델의 예측 성능이 저하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 이제 레이블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라는 레이블이 주어졌을 때 X가 나올 확률은 동일하지만 Y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다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뭐 소스와 타겟별로 뭐 코끼리의 어떤 클래스의 샘플 개수가 서로 다르다거나 뭐 이런 상황을 레이블 시프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세미나에서는 일단은 코베리어트 시프트에 집중을 해서 이번에 알고리즘들을 좀 더 소개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프트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담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X가 들어왔을 때 Y를 예측할 그 확률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죠.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모델은 이 X에서 이제 Y를 매핑하는 이 관계성을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관계성이 도메인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달라지는 것은 바로 이 X의 디스트리뷰션 뿐이니, 얘만 잘 해결하면 솔스에서 학습한
이 소스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이제 학습한 모델도 타겟에 잘 전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프트 상황에서는 얘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구나 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저희도 좀 익숙한 그 용어인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익숙한 방식입니다. 이 파인 튜닝이라고 함은 소스 도메인,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을 가지고 모델을 먼저 사전 학습시킨 다음에 이 모델을 데이터 양은 좀 적은 요 타겟 도메인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을 시켜서 모델의 파라미터가 좀 더 타겟 도메인에 적합하게 이제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파인 튜닝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파라미터를 좀 미세 조정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왜 파인 튜닝의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방법론의 가장 큰 맹점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딥러닝 모델을, 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 타겟 도메인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타겟의 레이블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델을 다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그 X와 Y 데이터셋이 모두 타겟 내에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파인 튜닝이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지만 이 정답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하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의학 분야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정답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니 당연히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X에서 Y를 매핑하는 그 방식은 변하지 않고 다만 X의 디스트리뷰션만 바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X 샘플만 가지고 이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 알고리즘이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Unsupervised, 즉 타겟에 레이블 정보가 없을 때 도메인 간 차이를 완화, 즉 적응시키기 위해서 발전된 알고리즘이 바로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항상 타겟에 레이블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소량이 있거나 혹은 타겟에서도 레이블이 충분히 있거나 하는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대개 언슈퍼바이즈 상황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티피컬한 상황을 가정하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리서치 퀘스천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클래시파이어, 즉 우리의 어떤 모델이죠. 이 모델을 레이블 소스 도메인으로 학습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클래시파이어가 분포가 다른 타겟 도메인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이제부터 X를 가지고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해결을 할 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가능케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 아이디어 중 하나가 representation을 잘 이용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feature representation이 뭐고 이걸 어떻게 이용하자라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그 과정 자체를 좀 간략하게 도식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소스 도메인을 가지고 이제 학습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러면 이 X 데이터가 일단 이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처 익스트랙터 내지는 인코더, 레프레젠테이터 여러 가지 용어들로 부르는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를 어떤 Z라는 다른 벡터 값으로 매핑해주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Z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표현 벡터, 한국어로는 표현 벡터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represent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뭘 표현하느냐 하면 입력 데이터의 어떤 정보나 특성을 잘 표현해주는 벡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값을 클래시파이어, 리그레션이라면 리그레서겠지만 저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좀 특정해서 이렇게 바라보자면 클래시파이어는 이 Z를 이제 Y, 우리가 실제 예측하고자 하는 실제 Y 값으로 잘 매핑해주는 펑션이라고 보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의 네트워크는 이제 크게 이 representator와 classifier H로 구분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유념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H가 예측한 그 Y 값이 있으면 이걸 실제 Y랑 비교해서 이 태스크 에러가 잘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방식으로 업데이트된 이 피처 익스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산출하는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러닝 태스크, 즉 이 y 값을 맞추는 이 태스크에 대해서 되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는 방향으로 이 벡터를 잘 산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한다. 이게 가장 티피컬한 supervised learning, supervised learning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그 타겟 도메인은 이 메인 러닝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포의 차이를 잘 줄이기 위해서 이 X 샘플들만 학습에 추가적으로 이용을 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합니다. 어떻게 수행하는지 보면 얘도 입력 데이터가 딱 들어왔을 때 타겟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이렇게 추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피처 벡터들이 세고 있는 어떤 피처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두 표현 벡터 간의 분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분포 차이를 잘 정량화해서 어떤 특정한 숫자 값으로 이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 도메인은 차이가 난다라는 그 값을 뽑을 수가 있을 텐데 이 분포 차이를 저는 앞으로 이 divergence라는 용어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divergence라는 말이 나오면 분포의 차이를 구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divergence를 잘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만약에 학습을 하게 된다면 이 feature extractor가 뽑는 그 representation을 divergence, 즉 분포 간의 차이가 잘 줄어들어서 도메인을 구분하는 그런 어떤 소스와 타겟을 구분하는 어떤 특성이 잘 없어진, 하지만 메인 러닝 태스크는 잘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표현 벡터 값을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방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이용하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학습된 그 네트워크를 테스트에 딱 끌고 들어왔을 때에는 이 타겟 도메인이 들어왔을 때 이 벡터가 X에서 Y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그 값일 뿐더러 어떤 타겟 도메인, 소스와 구분되는 타겟 도메인의 특성을 매우 완화시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X에서 Y를 매핑하는 그 관계성 자체는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배웠지만 타겟 도메인도 충분히 이 예측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클래시파이어가 타겟 도메인에서도 잘 동작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타겟 에러가 잘 줄어들고 이게 타겟 도메인에서도 잘 동작한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앞서서 세미나에서 던졌던 그 질문, 어떤 컨디션에서 왜 디퍼런트 디스트리뷰션에서는 모델의 성능이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컨디션에서 그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그 도메인 시프트 때문에 잘 동작하지 못하고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이용하면 우리는 잘 동작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이다 라는 점을 지금 인트로에서 모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모델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 목적식을 한번 포뮬레이션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우리가 줄이고자 하는 에러는 이 타겟 도메인의 에러가 될 테고, 이 에러는 소스를 이용해서 산출한 프레딕션 에러와 소스와 타겟 간의 어떤 차이, 그 분포 차이, 즉 다이버전스를 모두 다 줄여나가면 타겟 도메인도 같이 줄일 수 있을, 타겟 도메인에 대한 에러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에러를 바운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도식에서는 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소스 도메인의 에러를 줄여나가는 파트였고요. 이 두 번째 파트가 소스와 타겟 간의 다이버전스를 줄여나가는 파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다이버전스를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어떤 벡터 간의 그 분포 차이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소스에서 추출된
그 표현 벡터 같은 경우에는 tilde p 서브스크립트 s를 따른다. 이 확률 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 타겟에서 추출한 표현 벡터 같은 경우에는 tilde p 서브스크립트 t라는 확률 분포를 따른다 라고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고, 이제는 이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로 바꾸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버전스를 잘 줄이면 되겠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분포 간의 차이를 잘 측정하고 그걸 정량화된 수치값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해봤을 때, 도메인 어댑테이션 알고리즘 내지는 연구들이 모두 다 고민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지표를 사용해서 어떻게 측정을 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연구에서 가장 하는 그 메인 핵심적인 그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이렇게 그 모멘트 매칭이라고 하여서 그 모멘트를 잘 이제 맞춰주자는 겁니다. 모멘트가 무엇이느냐 하면은 뭐 1차 모멘트는 평균, 2차 모멘트는 분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확률 분포의 특성을 어떤 통계적인 특성을 우리가 보통 모멘트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즉,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특성을 소스와 타겟의 특성을 잘 일치시킨다면 이런 다이버전스가 잘 줄어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방법론이 바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Maximum Mean Discrepancy라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MM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MMD라는 알고리즘이 이 모멘트 매칭의 가장 대표격인 알고리즘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소스 피처와 타겟 피처를 어떤 고차원의 공간으로 지금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널 함수가 사용이 돼요. 어떤 커널 함수를 통해서 보다 고차원의 공간으로 이렇게 매핑을 하면 좀 더 이제 그 통계적인 특성을 잘 이제 우리가 요약을 잘 캡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직관 하에서 이런 식으로 고차원 공간으로 매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값들의 평균적인 그 차이를 보는 것으로 그 다이버전스를 정의를 하고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스의 피처 벡터의 어떤 평균과 타겟의 평균을 이제 커널 스페이스 상에서 이제 구해서 그 MMD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 뜻으로 이제 노테이션이 표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MMD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때는 토탈 로스가 소스에서 나온 프레딕션 에러와 MMD를 더해서 한 번에 이제 네트워크를 바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로스가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분포 간의 차이를 재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지표 중 하나가 그 KL 다이버전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도메인 어댑테이션 할 때 KL 다이버전스는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는 사실 데이터셋은 일종의 샘플이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개수의 샘플만 가지고도 분포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KL 다이버전스는 이런 유한계의 샘플만으로는 잘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고 또 샘플의 차원이 높을 때도 좀 추정이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MMD 같은 경우에는 샘플 기반의 추정에 좀 더 강건하고 또 다양한 커널을 좀 사용해서 유연하게 분포 차이를 측정 가능하다라는 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저희 연구실 졸업생분이신 이민정 박사님께서 이미 한번 세미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어떤 개괄적인 어떤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갈래에서 어떤 방법론들이 있는지를 굉장히 컨셉추얼하고 개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개념적인 이해가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세미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MMD 역시도 해당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다룰 알고리즘은 MMD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를 이제 우리가 잘 측정하고자 할 때 앞서서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유한계의 표본만으로는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우리는 유한계의 표본만으로도 정확하게 다이버전스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 피처 벡터들을 산출하는 어떤 네트워크 내지는 우리가
Z에서 이제 Y를 매핑해주는 classifier라는 요 H라는 펑션을 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이버전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학습에 사용하는 이 모델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모델을 좀 다른 말로는 이 딥러닝 분야에서는 hypothesis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즉 어떤 X에서 내지는 Y로 매핑을 해주는 그런 펑션을 hypothesis라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용어이니까 이 부분에 좀 친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로스 펑션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태스크를 잘 수행했을 때 어떤 로스를 쓰느냐도 사실 우리가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 텀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요소 중 하나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알고리즘들은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하진 않았고요. 이 부분은 픽스된 상태로 가고요. 대신 요 피니시 샘플, 유한한 데이터 표본만으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요 모델을 고려해서 어떻게 이 타겟 에러를 잘 바운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다이버전스를 써야 할까를 이제 연구한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이제 Analysis of Representations for Domain Adaptation 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이제 해당 논문은 어떤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 앞서서 보았던 이 바운드 텀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했습니다. 최초로 정식화했다라는 점에서 가장 컨트리뷰션이 높은 논문이고, 또 피니시 샘플만으로도 계산이 가능한 다이버전스 지표를 제안했는데요. 이거를 이 연구자분들이 제안한 다이버전스 지표를 하이포테시스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 분야에서 이 다이버전스가 작을 때 타겟에서의 에러가 소스 도메인에서의 태스크 에러와 하이포테시스 다이버전스의 합으로 잘 바운드 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잘 측정을 하는 것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이포테시스 다이버전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런 다이버전스라는 한 지표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지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죠. 그래서 수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식만 보기에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도식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미리 써놨는데, 이 B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샘플들의 집합이죠. 그렇다고 보았을 때 이 소스의 어떤 확률 분포, 그리고 타겟의 확률 분포에서 각각 사건 B가 관측될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들이 각 분포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관측 확률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수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모든 B에 대해서 지금 수프리멈이 붙었는데, 즉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다 전수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확률의 차이가 최대로 벌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다이버전스를 재고 그것을 에러원 다이버전스라고 하겠다. 그 절대값의 차이가 바로 확률 분포의 차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수식적으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L1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 텀을 만든다고 하였을 때, 이 논문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논문은 아니고, 그 뒤에 후속 연구에서 지금 첫 번째 띠오렘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제가 끌어왔습니다. 보시면 이 타겟 도메인의 에러는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노테이션을 지금 달아 놓았는데, 이 노테이션을 지금 보시면 해당 노테이션은 어떤 H와 그리고 이 틸다 F에 대한 차이 값으로 이 노테이션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H가 무엇이냐 하면 앞서서 보았던 클래시파이어죠. 그걸 우리는 하이포테시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모델, 가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요 틸다 F가 무엇이냐 하면은 요 F라는 것의 어떤 인듀스드 이미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가 뭔데 해서 보았더니, F는 X에서 이제 Y를 매핑해주는 true labeling 펑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0과 1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우리는 이제부터 요 Y가
다름이 아닌 이가 0과 1밖에 없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이제 수식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항상 어떤 x가 들어와도 이거를 y로 잘 매핑시켜주는 true 펑션입니다. 그래서 y 값이 되는 거죠. 그때 틸다 f 같은 경우에는 z를 y로 매핑해주는 펑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펑션을 잘 모사해서 true 펑션에 가깝게 하이포테시스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한 이 하이포테시스가 산출한 아웃풋 값과 실제 true 레이블링 펑션이 산출한 이 아웃풋 값 간의 그 차이를 우리는 에러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에러를 잘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타겟 도메인에 대한 에러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소스 도메인의 에러에 더해서 다이버전스, 여기서 다이버전스는 에러 다이버전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텀이 더해진 형태로 이렇게 바운드가 된다라고 설명이 드렸는데 세 번째에서 추가적인 텀이 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각 소스와 타겟 분포에서 레이블링 펑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도메인 어댑테이션 논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다 무시를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두 분포에서 이제 source에 대한 true labeling 펑션과 target에 대한 true labeling 펑션이 만약에 다르게 동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의 믿음은 x에서 y를 매핑해주는 게 x가 source든 타겟이든 뭐든 어디서 왔든 얘를 잘 매핑해주는 펑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학습을 하는 건데 얘가 달라지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 왜냐면 성공적인 어댑테이션이 되었다면 이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 텀에서는 보통 어떤 상수값으로 요약해서 이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차이는 요 트루 레이블링 펑션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라고 표기를 해놓았고요. 근데 저희가 이 L1 다이버전스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짐작을 하셨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그 사건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보수적인 일입니다. 일단 유한계 피니 샘플로는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셋이 어떻게 그 전수조사를 한 그 확률 그 차이의 최대값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한계의 샘플로는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고 또 얘가 너무 엄격한 지표이죠. 보수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이 다이버전스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커진다고 하면은 실제 true minimum 리스크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다이버전스가 우리가 막 이것저것 재서 보았더니 한 1000 정도가 나왔어요. 사실 그래서 소스 에러와 이 1000을 더한 텀이 1보다 당연히 크기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true minimum 리스크와 가깝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보다는 좀 큰 값을 상계로 제시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지적을 하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표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새롭게 제안한 지표가 바로 Hypothesis Divergence라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수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수식이 너무나 많고 복잡해 보이죠? 이 부분을 도식화로 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역시도 어떤 확률 분포에서 나타나는 그런 사건의 확률값의 그 차이를 보는 것은 앞서서 보았던 에런 다이버전스랑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어떤 임의의 사건 B가 아니라 이 사건을 특정 짓습니다. 수식을 보시면 이건 representation 펑션이죠. 그래서 이 R of X는 우리는 Z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이라는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있을 때 하이포테시스죠. 이 H'이라는 하이포테시스가 이제 Z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그거를 1로 분류할 사건이 바로 B다라는 점을 이 사건을 지금 특정 지었다라는 점이 에런 다이버전스랑 좀 다른 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 그리고 특정한 어떤 H'이라는 하이포테시스 즉 모델을 고려를 했네요. 이런 부분이 바로 에런 다이버전스랑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죠.
이 하이포테시스가 정의된 부분을 찾아가면은 얘는 Z라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떤 그 0과 1이라는 레이블로 매핑해주는 펑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펑션들의 살고 있는 어떤 집합을 우리가 큰 large hypothesis class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제 하이포테시스들의 집합이 있는데 이 집합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클래시파이어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한 녀석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 Z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이 하이포테시스가 1로 예측할 확률을 각각 소스 분포와 타겟 분포에서 구해요. 그리고 이 확률 값의 그 차이를 한번 우리가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에 대해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모델을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다 살펴보았을 때, 즉 모든 것을 다 살펴보았을 때 요것의 최대값, 그 모든 H'에 대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을 때 그 최대값이 만약 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녀석들에 대해서 보아도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이 분포와 이 분포에서 차이가 없더라. 이 값이 0이라면 그렇다면 도메인 간에 지금 그 차이에 얘가 지금 상관을 안 하더라. 모두 다 똑같은 확률로 지금 내뱉고 있더라. 그럼 도메인의 인베리언트하게 이 클래시파이어가 잘 동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원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 지금 이 밑줄 쳐진 부분이 표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결국에 그 H divergence라는 지표가 하는 것은 도메인에 상관없이 얼마나 요 클래시파이어 내지는 하이포테시스가 잘 동작하는지 차이 없이 잘 동작할까 이것을 정량화해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 하이포테시스 그 집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메인에 상관없이 잘 동작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대체 어떤 그 모델을 써야 우리가 이 하이포테시스가 도메인에 무관하게 잘 동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조건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자들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하이포테시스 셋이 그 복잡도가 어떤 VC 디멘전으로 한정되는 경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VC 디멘전은 이 어떤 모델의 복잡도를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 중 하나이죠. 그래서 복잡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딥러닝의 경우에는 뭐 모델의 파라미터가 뭐 몇 개인지 뭐 그런 것들을 모델의 복잡도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복잡도가 굉장히 큰 모델은 여러 가지 그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어떤 그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트레이닝 셋에 너무 과적합돼서 오히려 테스트셋, 새로운 분포의 데이터셋이 들어왔을 때는 성능이 하락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런 모델의 복잡도를 좀 줄여서 그 트레이닝 에러를 좀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 복잡도를 좀 줄여서 새로운 데이터셋에서 일반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그 슈퍼바이스 러닝에서도 잘 사용되는 그런 일반화 전략 중 하나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하이포테시스 클래스가 VC 디멘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D라는 어떤 VC 디멘전으로 하이포테시스를 한정시킨다라는 것을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이버전스를 측정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모델이 어떠해야 하는지 를 한번 배웠고요. 그래서 뭐 복잡도가 VC 디멘전으로 한정되는 경우이다 라는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주어진 샘플만으로도 그 한정된 샘플만으로도 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다이버전스 지표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게 될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각 소스와 그 타겟의 확률 분포에서 각 m개씩 샘플을 뽑았다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샘플, 틸다가 붙은 이 샘플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하이포테시스 다이버전스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부터 엠피리컬하게 구해서 다이버전스 값을 측정해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0에서 1 사이 아주 작은 델타 값, 예를 들면 0.05라고 한다면
적어도 0.95의 확률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굉장히 작은 값을 사용하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다음 부등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니 원본 hypothesis divergence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구한 다이버전스의 어떤 텀이 더해진 형태로 바운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엠피리컬하게 이렇게 구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요 원본 다이버전스 값으로 좀 근사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붙은 텀이 무엇이느냐 하면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이 있었잖아요. VC 디멘전으로 모델의 복잡도를 한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M개의 샘플이 있다고 하였으니까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그 텀이 바로 이 두 번째 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체 이 엠피리컬하게, 즉 경험적으로 그 추정한 hypothesis divergence가 무엇이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라고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본 그 다이버전스 지표랑 어떤 점이 달라지느냐 하면 이런 논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표기를 해놓았는데요. 굉장히 뭐 직관적입니다.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 H'이라는 클래시파이어가 Z를 1로 분류할 확률을 보고자 할 때 이거는 저희는 이제 0 아니면 1로 분류하는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0으로 그 예측을 했을 때 그 확률에서 1을 빼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부호만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하였고 요 그 probability가 이제 expectation으로 바뀐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식이 당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엠피리컬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은 주어진 샘플로 구하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저희 원래 그 표현 벡터가 따르는 그 확률 분포, 소스 분포와 타겟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하였을 때 m개의 샘플만 이제 저희는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m개씩 샘플이 이렇게 뽑혔다고 하였을 때 이 소스에서 그 비롯된 그 표현 벡터가 클래시파이어로 들어가고 타겟에서 또 이렇게 클래시파이어 H'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 소스에서 기인한 어떤 표현 벡터가 그 1로 예측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얘는 그 타겟에서 기인한 표현 벡터는 0으로 예측할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논문에서는 이 1과 0이 반대로 쓰여져 있어요. 네, 그게 타이포라고 지금 상정을 하고 저는 1과 0을 바꾸어서 지금 기재를 하였고요. 다른 논문을 분석한 다른 참고 자료를 봐도 그것이 타이포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0과 1이 바뀔 경우에는 논문이 의도한 대로 이 다이버전스 수식이 끌어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세미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소스는 1로, 그 타겟은 0으로 예측하는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클래시파이어가 예측값이 이렇게 나왔을 때 실제 값이 이렇게 있으면 그 실제 값을 이렇게 비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소스는 1로 뭐 이를테면 타겟은 0으로 예측했을 때 실제 어떤 값이 있겠죠. 그 값에 대해서 잘 비교를 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 0과 1은 우리가 뭐 예측하고자 하는 뭐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그런 클래스 레이블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말하면 그런 클래스 레이블을 상정을 해서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는 않고 그럼 대체 이게 무엇이느냐 하면 실제 어떤 레이블을 고려하고 있는가 하면은 도메인에 레이블을 다는 것을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기인한 어떤 표현 벡터는 0이라는 도메인 레이블을 가지고 타겟에서 기인했다면 그 표현 벡터의 도메인 레이블은 1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얘는 H'은 소스에서 기인한 표현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0이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실제 값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스의 도메인 레이블을 0이라고 두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1이라고 예측한다면 그것을 에러라고 판정을 해서 에러를 1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왜 에러가 1이냐? 앞에 여기 인디케이터 펑션이 붙은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1이고 이게 만약에 H'Z가 1이라면
1로 예측을 했다면, 즉 틀리게 예측을 했으면 1이고 정확히 소스는 0이다 라고 예측을 했으면 0으로 그 산출하는 그런 인디케이터 펑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요 타겟에서 기인한 표현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는 이거 1이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약 0이라고 예측했으면 그 에러를 1로 두겠다라고 이제 요 민 안에 요 텀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 hypothesis divergence를 empirical하게 구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구할 것이냐면 이 클래시파이어 H'이 소스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을 구분하는 그런 태스크를 통해서 divergence를 좀 empirical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논문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가능하느냐 하면 잘 보면 우리가 만약에 요 클래시파이어 H'이 정확하게 소스 도메인의 벡터인지 타겟 도메인의 벡터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도메인의 특성이 되게 강해서 얘가 소스에서 기인한 건지 타겟의 분포를 따르는 건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H'은 정말 잘 예측을 하겠죠. 즉 에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 안에 있는 요 에러 텀이 0값이 될 거고 전체적인 요 hypothesis divergence 이 값은 총 2라는 값을 가지고 분포의 차이가 이만큼 나는구나 라고 정량화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얘가 도메인의 특성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분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소스인지 타겟에서 기인했는지 나는 알 바 아니고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여서 에러 값이 되게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구분을 아예 못한다라고 하였을 때 요 민 안에 있는 요 값은 모두 다 에러가 일씩 들어가서 2라는 에러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다이버전스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져서 다시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져서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걸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 클래시파이어가 어떤 도메인의 특성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다이버전스 값이 낮아지는구나. 그래서 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의 어떤 도메인 특성을 잘 줄이면 다이버전스가 잘 낮아지겠구나라는 점을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에러 텀을 앞서서 보았던 요 에러 텀을 좀 바꿔서 똑같은 표현인데 좀 다르게 이제 그 바꿔서 작성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민 안에 있는 요 텀을 이 노테이션으로 바꾸어서 쓴 것이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proxy a distance라고 해가지고 앞서서 우리가 봤던 empirical한 hypothesis divergence와 측정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domain adaptation 논문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 DA distance라는 어떤 용어를 되게 익숙하게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도 어쨌든 측정하는 바는 동일하다라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generalization bound term을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 divergence 지표를 empirical하게 추정한 hypothesis divergence를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원문의 두 번째 띠오렘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표기를 해놨는데요. 앞서서 저희가 보았던 에런 다이버전스와 달라지는 점은 뭐 이런 것들, 추가적인 텀이 좀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람다 값이 무엇인지가 또 궁금하네요. 이 람다는 요 H스타라는 어떤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에러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얘는 어떤 분포든 상관없이 잘 동작하는 이상적인 클래시파이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클래시파이어죠. 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소스에서 낸 에러와 타겟에서 낸 에러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람다를. 얘 이렇게 뭐 바운드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상적인 클래시파이어는 이 에러텀이 굉장히 작아야 합니다. 어떤 분포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요 텀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렇게 엠피리컬하게 추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진 것으로 실제 hypothesis divergence 값을 바운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계값으로 저희가 앞서서 보았던 부분인데요. 근데 이 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앞서서 에런 다이버전스에서는 true source
소스에 대한 true risk에 대해서 그 텀을, 노테이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 엠피리컬하게 그 리스크를 추정한다고 한다면 이런 VC 디멘전, M개의 샘플과 또 모델의 복잡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텀을 붙여서 이 값을 이제 바운드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유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길었지만 이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제가 설명할 세 가지 알고리즘의 어떤 근본이 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길지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논문의 어떤 핵심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Hypothesis Divergence라는 것이 작아야 된다. 왜 어떨 때 작느냐 하면 이 우리가 산출한 우리의 어떤 representation 벡터가 도메인 인베리언트에서, 즉 도메인의 강건에서 어떤 의미의 클래시파이어가 그 도메인에 상관없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요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구분할 수 없다면, 즉 도메인을 구분하는 그 태스크에 대한 에러가 매우 크다면 그때 요 다이버전스 값이 작아지고 그때 성공적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두 번째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구는 Domain Adversarial Training of Neural Network라는 제목의 논문이에요. 이 논문 너무너무 유명한 논문입니다. DANN이라고 불리는 그 연구이고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은 사실 굉장히 저희 세미나에서도 저도 이전에 세미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미나를 했었을 때는 작년 7월에 했었을 때는 한 7,000회 정도 인용이 됐었는데 한 반년 만에 1,000회가 넘게 더 인용이 될 정도로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공부했다라고 한다면 빠짐없이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의 핵심을 보면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던 Hypothesis Divergence라는 이 지표를 잘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라고 하였을 때 겐에서 제안했던 이 적대적인 학습, Adversarial Learning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지표를 최적화해 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연구의 골자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세미나 할 때도 이 알고리즘을 소개를 했었고, 또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민정 박사님께서 진행했던 세미나 역시도 DANN 알고리즘을 다루고 있지만, 이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컨셉추얼하게 설명을 하였고, 본 세미나에서는 요 Hypothesis Divergence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좀 이론적으로 좀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크로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는 다이버전스를 하이포테시스 다이버전스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포테시스 다이버전스를 이제 제안한 알고리즘을 지금껏 쭉 배웠는데, 사실 그 선행 연구 같은 경우에 맹점이 뭐냐면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내는 이 피처 익스트랙터 있죠. 이 레프레젠테이터를 고정된 것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좀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피처 스페이스는 이미 주어져 있고 벡터도 이미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도메인 간의 차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 알고리즘을 제안하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DANN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포테시스 다이버전스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얘를 잘 줄여나가는 방향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걸 줄여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레프레젠테이터를 직접 학습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DANN이라는 연구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티베이션을 보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일종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 치환해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어떤 좋은 정보값을 담는 표현 벡터를 산출하는 것이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분야에서 하는 바인데, 저희의 목적은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뽑을까? 그것을 이제 학습의 목표로 두고, 이 피처 인서터를 잘 학습시키는 그 방식을 제안한
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이죠. 도메인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인데 DANN에서는 어떻게 학습을 수행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태스크에 디스크리미네이트하고 도메인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낸다고 한다면 먼저 이 레이블이 있는 소스 도메인을 가지고 그 예측한 그 정답과 실제 정답을 비교해서 그 프레딕션 로스를 잘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로스를 기반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시킬 때 이런 식으로 학습한 레프레젠테이션 representator, 즉 feature extractor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에 굉장히 discriminative한 그런 표현 벡터를 뽑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즉, 요 표현 벡터, 얘가 산출한 표현 벡터에는 x에서 이제 y로 매핑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요 능력을 담기 위한 어떤 정보값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앞서서 supervised learning 학습하는 방식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첨언을 드리자면 도메인 어댑테이션 논문을 읽다 보시면 source only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source only가 레이블이 있는 요 source 도메인만으로 학습한 그 결과값을 이제 source onl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supervised learning을 이제 그 source만으로 학습한 어떤 그 학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DA와 성능이 비교되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소스와 타겟의 분포 차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더 추가적인 학습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게 다이버전스를 줄이는 것이었고 이번에 하이포테시스 다이버전스를 최적화시키는 것이 이 DANN이라는 알고리즘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어떤 그 클래시파이어가 그 입력된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도메인을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는지 그것을 구분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도메인을 구분하는 클래시파이어를 두는 것이 이 DAN의 특징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메인 클래시파이어가 소스 벡터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그리고 타겟을 어떻게 예측했는지 그 예측값과 실제 도메인 레이블 0과 1을 비교를 해서 산출된 로스를 이제부터 도메인 로스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메인 로스가 앞서서 보았던 이제 empirical한 hypothesis divergence 텀에서 이 mean 안에 있는 이 텀이 아까 어떤 에러라고 표현을 했죠, 제가. 그 에러가 바로 이 도메인 클래시파이어가 산출하는 도메인 로스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좀 헷갈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도메인 로스가 만약에 작아지게 된다면 구분을 잘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도메인의 어떤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두 피처 벡터 간의 그 다이버전스가 매우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 구분을 잘 못해서 이 에러 텀이 이제 최대화가 된다면 그 반대로 이 다이버전스는 확률 분포값이 분포의 차이가 되게 작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서 다이버전스가 작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인스트럭터의 입장에서는 이 도메인 로스를 어떻게든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이버전스, 즉 분포 간의 차이를 잘 줄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피처 익스트랙터의 목적은 도메인에 상관없이 강건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 클래시파이어가 내뱉는 아웃풋에 대한 어떤 도메인 로스를 어떻게든 잘 키워내서 그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하여서 이제 그 도메인의 어떤 특징이나 그 차이를 잘 없애주는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우린 도메인 로스를 키우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만 학습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 레프레젠테이터가 산출한 표현 벡터가 충분히 도메인 인베리언트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은 사실 제공받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답변, 피드백을 잘 제공해줘서 네가 정말 이런 챌린지한 상황에서도 도메인의 강건한 피처를 뽑았는지 한번 살펴봐봐 라고 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는 좀 반대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 원본 하이포테시스 다이버전스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다이버전스도 이 어떤 소스와 어떤 타겟의 어떤 차이값을 그 확률의 차이값을 본다고 하였을 때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가장 최대가 되는 그 값을 비로소 다이버전스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가장 보수적인 가장 챌린지한 경우에서도 정말 이 피처 익스트랙터에서 뽑혀진 이 레이블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도메인 인베리언트 한 값에 대해서도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하였을 때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뱉은 그 예측 에러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도메인을 구분을 진짜 잘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리펜시를 점점 높이기 위해서 이 도메인 로스를 오히려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어드버서리얼 러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이버전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터의 입장에서는 도메인 로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을 때 이 도메인 로스를 최대한 높여서 다이버전스를 줄이고 도메인 클래시파이어 입장에서는 얘를 최대한 낮춰서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가 좀 적대적으로 다른 학습 목적을 가지고 학습이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겐에서 사용했던 미니맥스 로스와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원 스테이지로 학습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얘가 이 도메인 로스가 역전파가 될 때 이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모델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학습을 한다 했을 때 이 로스를 이제 어떤 그 도메인 클래시파이어의 어떤 파라미터 값으로 이제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게 될 때는 이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잘 갑니다. 그렇게 최적을 하고 중간에 그레디언트 리버설 레이어라는 그런 어떤 레이어를 거치게 됩니다. 이 레이어를 거치면 원래 그레디언트의 네거티브 스칼라 값이 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터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어떤 네거티브한 값이 붙여져서 원래 목적과는 좀 반대로 그레디언트가 계산되는 그 그레디언트의 기울기 그 방향으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좀 서로 다른 목적으로 학습이 수행될 수 있도록 테크닉을 고안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DANN이라는 논문을 조금 빠르게 이제 짚어보았는데 이 논문이 이제 2016년에 나온 것을 감안했을 때 겐이라는 논문이 한 제 기억상으로는 2014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당시에 핫했던 학습 알고리즘을 차용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그 분야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기존의 이론적인 그런 토대는 잃지 않으면서도 좋은 학습 방식을 제안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논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많은 그 후속 연구들의 비교 방법론으로서 채택이 되는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볼 그 논문은 Theory of Learning from Different Domain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theory라는 말이 들어갔듯이 좀 굉장히 이론적인 논문이겠네요. 얘가 제안한 어떤 이론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Hypothesis Divergence에서 좀 더 고도화된 지표인 어떤 그 되게 복잡해 보이는 어떤 수식과 함께 연동한 어떤 Divergence 지표를 제안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이 Hypothesis 셋이잖아요. 얘에 대한 얘가 이제 집합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집합론에서 이 트라이앵글 표시는 Symmetric Difference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ymmetric Difference, Hypothesis Divergence 라는 그런 지표를 제안했다라는 점이 선행 연구와는 다르고요. 근데 동일 저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제안했던 지표에서 더 발전된 지표를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에서 실제 타겟 도메인 에러와 좀 더 가까운 상계값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Symmetric Difference Hypothesis Space라고 읽는 요 지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Symmetric Difference가 뭔데? 라고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Symmetric Difference는 한국말로 하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칭 차집합. 그래서 어떤 집합 A와 집합 B가 있다라고 하였을 때 얘의 어떤 그 교집합이죠. 이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A에서 B를 제외하고 B에서 A를 제외했을 때 요 색칠된 요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앞으로 이 영역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 상황에 맞게 좀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좀 논문에서는 설명이 좀 불친절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우리는 입력 Z를 0 아니면 1로 매핑하는 하이포테시스들이 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하이포테시스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집합, 이 하이포테시스 셋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임의로 하이포테시스를 이번에는 2개를 꺼내옵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나 꺼내오고 이거를 일단은 제가 좀 편의상 H1 그리고 H2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합 A와 B를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보면 이 집합 A는 H1이 어떤 그 입력 Z를 1로 예측하는 그 Z들의 집합이고 집합 B는 H2가 1로 예측하는 그 Z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A와 B의 교집합은 무엇이 되느냐? H1과 H2가 모두 1로 예측하는 Z들의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그 집합들의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 즉 이 하얀색 그 부분들은 이 부분은 H1과 H2가 모두 0으로 그 예측을 하는 Z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다름 아닌 이 부분이라고 했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시메트릭 디퍼런스가 될 텐데 이 부분은 H1은 1로 예측하지만 H2는 0으로 예측하는 녀석들이고 Z 녀석들이고 이 부분은 H2는 1로 예측하는데 H1은 0으로 예측하는 Z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집합을 재정의를 하였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데피니션 3이 무엇인지 이해할 준비가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는 어려운 수식이지만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시메트릭 디퍼런스가 뭔지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가 있는데 어떤 하이포테시스들의 집합인가 봐요. 그래서 얘 원소를 보니까 어떤 G라는 하이포테시스들을 담고 있는 집합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G라는 녀석은 대체 무엇일까 보았더니 이 G라는 녀석은 H1과 H2의 XOR 연산으로 정의가 되는 녀석이네요. 이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H1과 H2가 Z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예측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산출을 한다면 요 G라는 펑션은 0이라는 값을 도출을 하고 만약 H1과 H2가 서로 다른 예측 값을 내뱉고 있다면 그때는 1로 그 매핑을 하는 그런 하이포테시스가 바로 G라는 펑션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XOR 펑션이 의미하는 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Z는 시메트릭 디퍼런스이냐 혹은 시메트릭 디퍼런스에 속하는 녀석이 아닌 녀석이냐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G라는 펑션은 입력은 같아요. 입력은 어떤 Z로 이렇게 같은데 같은 입력에 대해서 이 가설쌍들 H1과 H2가 얼마나 다르게 동작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같지 않을 때만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내뱉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 보면은 여기 이 G라는 녀석은 어떤 하이포테시스 스페이스의 원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이 무엇이느냐 하면은 얘는 H1과 H2가 얼마나 다른지를 포착하는 녀석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집합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예측들이 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왜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이 H1과 H2의 예측은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대체 가지는지를 한번 우리의 목적과 함께 상기를 해보면은 우리는 소스에서도 잘 동작하고 타겟에서도 잘 동작하는 녀석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 하이포테시스, 즉 모델들이 얘 소스에서 그리고 타겟에서 좀 다르게 동작을 한다면 하이포테시스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에 그 기반해서 이런 다이버전스 지표를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논문의 렘마 3를 한번 살펴보면 Symmetric Difference Hypothesis Divergence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수식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 오른쪽에 요 정의에 기반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에러 텀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 소스에서의 H1과 H2의 불일치, 타겟에서의 H1과 H2의 불일치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수프리멈이 붙여져 있는데 수프리멈 없이 그냥 우리가 구한 그 값은 당연히 수프리멈이랑 같거나 혹은 그거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이런 부등식이 이제 성립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따 나중에 타겟 에러를 바운드 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할 테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이 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수식을 끌고 와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 수식을 보면은 이 소스와 타겟 각각에 대해서 얘네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올리브색 같은 경우에는 가설상들이 얼마나 유사하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각 소스와 타겟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사실 H1과 H2는 이 소스 안에서 예측의 불일치, 그러니까 예측값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 값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스에서 높다면 타겟에서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스에서 만약에 이제 낮다면 타겟에서도 같이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분포가 달라질지언정 얼마나 일관적으로 그 예측을 수행하는지, 그걸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분포가 달라졌을 때 예측의 일관성이 사라진다면 분포 차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다이버전스 값이 낮아진다라는 것은 이 분포 차이에 무관하게 얘네가 잘 일관적으로 유사하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얘가 만약 높다고 한다면 이 솔사 타겟의 차이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동작 방식이 좀 달라집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Symmetric Difference Hypothesis Divergence를 이용해서 Generalization Bound를 구하고자 하였을 때 이제 논문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앞서서 보았던 것과 다 동일하죠. 여기까지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렇게 Divergence 값만 우리가 좀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붙은 이유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더 이상은 모든 그 분포 어떤 피처 벡터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M개의 그 샘플로 이렇게 추정한 그 값에 대해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가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다만 좀 달라지는 점이 요 부분 우리가 그 M개의 샘플 그리고 VC 디멘전을 상정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붙는 어떤 추가적인 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앞서 살펴본 부분에서 달라지는 점은 우리는 이제 하이포테시스, 즉 모델을 두 개를 사용을 하잖아요. H1과 H2. 그렇기 때문에 이 VC 디멘전을 D라고 하였을 때 이 D가 이렇게 2배가 된다라는 점이 좀 달라지는 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첫 번째 논문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훑어보았는데, 이 논문은 새로운 다이버전스, Symmetric Difference Hypothesis Divergence라는 그런 척도를 제안을 했죠. 그래서 얘 역시도 representation의 어떤 분포 차이를 클래시파이어가 구분할 수 없을 때,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클래시파이어나 얘를 구분할 수 없더라 라고 한다면 성공적으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수행이 가능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개나 고려하여서 분포 간의 그 차이를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출한 representation이 좀 더 도메인 인베리언트 하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메인 어댑테이션,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혹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본 세미나에서는 좀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다이버전스를 소개하는 것 외에도 이 소스 도메인의 샘플 데이터 개수가 있잖아요. 이 NT가 NS가 NT보다 훨씬 커야 이런 상황에서만 소스 도메인의 어떤 정보를 우리가 타겟 도메인으로 효과적으로 전이할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가능한 말이기도 하고 세미나 주제랑 좀 결이 달라서 소개를 하진 않았지만 관심 있는 분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루어볼 논문은 이 Maximum Classifier Discrepancy for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이라고 하여서 MCD라고 불리는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Symmetric Difference Hypothesis Divergence를 차용해서 근데 DANN처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discrepancy loss를 제한한다는 점이 이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 discrepancy loss를 산출할 때 우리 두 개의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한다고 하였죠. 그게 어떤 것인지를 좀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역시도 이 다이버전스 값을 잘 최적화시키는데 집중을 해서 그 알고리즘을 제안을 하는데 이 역시도 DANN과 마찬가지로 Adversarial Learning을 기반으로 최적화를 한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Generalization Bound Term을 볼 때 이번에는 요 다이버전스 지표를 사용한다고 하였고요. 이 다이버전스 지표를 보면 H1과 H2를 이렇게 각각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논문에서는 이 H1과 H2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앞서서 DANN은 다이버전스를 구할 때 사용되는 하이포테시스를 따로 두었습니다.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라는 새로운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두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따로 두지 않고 레이블 클래시파이어, 진짜 Z를 Y로 매핑해주는 이 레이블 클래시파이어를 가져다가 다이버전스를 재는 하이포테시스로 사용을 합니다. 그 부분이 DANN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냥 태스크 스페시픽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로서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다이버전스 척도를 대안했다라는 점이 이 논문의 주요 컨트리뷰션 중 하나인데 이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타겟의 정보만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다이버전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소스의 정보도 사용을 해서 확률 간의 분포 간의 차이를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타겟의 데이터 샘플만을 활용해서 다이버전스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겟만 이렇게 피처 벡터가 산출이 되었을 때 각 클래시파이어가 내뱉는 아웃풋 값이 있을 거예요. 일종의 수도 레이블이죠. 얘가 어떤 얼레이블 타겟 샘플이 들어갔을 때 예측하는 y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는 값인데 이제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거치면 클래스별 이렇게 확률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어떤 클래스에 할당될 확률이 이만큼이다 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클래스 개수가 이만큼 있다 한다면 이만큼의 차원의 벡터 값이 산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타겟의 Z 표현 벡터가 들어갔을 때 Y가 나올 확률 값의 절대값 차이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논문에서 정의한 새로운 다이버전스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H1 of Z, H2 of Z의 차이 값을 보자는 것이죠.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게 원본 Symmetric Difference Hypothesis Divergence랑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에서는 소스에서도 예측값 불일치를 살펴보고 타겟에서도 예측값 불일치를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타겟 샘플만을 이용해서 이 예측값의 절대값 차이를 보겠다고 하였어요. 즉, 이 두 번째 털만 고려해서 다이버전스를 구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사용한 바로 이 절대값 안에 이 부분이 바로 여기서 제한한 디스크레펀시 로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알고리즘에서는 타겟을 사용하지 않고 소스를 사용하지 않고 타겟만 이용해서 다이버전스를 구합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얘는 H1과 H2를 다이버전스를 구할 때 이 두 가지 클래시파이어를 다름 아닌 레이블을 예측하는 Z에서 실제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하는 레이블 클래시파이어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이블을 잘 예측할 때는 소스 도메인의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레이블드 소스 샘플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이 클래시파이어는 사실 예측 소스 분포에 대해서는 예측값의 불일치가 굉장히 작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내가 학습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인데 얘에 대해서는 너네가 아무리 그 클래시파이어가 좀 파라미터 좀 다를지언정 그래도 그 우리가 주어진 클래스는 잘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영역이 첫 번째 클래스의 영역이고 네모난 영역이 두 번째 클래스의 영역이라면 첫 번째 클래시파이어도 이런 식으로 잘 분리를 하고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도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어서 잘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에 대한 어떤 그 예측값의 불일치 차이는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그 논문이 세우는 가장 스트릭트한 가정입니다. 근데 반면 타겟 도메인의 경우에는 소스 샘플러만 학습된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예측하는 부분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상이겠죠. 그리고 저자들도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영역은 H1의 클래시파이어는 두 번째 클래스를 나타내는 타겟 도메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클래스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이 녀석은 H2가 0이라고 그렇죠? 0이 아니라 두 번째 클래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요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가 그은 바운더리를 보면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타겟 샘플이 지금 두 번째 클래스로 할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예측한 거죠. 즉, 두 클래시파이어의 예측 불일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텀은 무시하고 얘만 가지고 다이버전스를 잘 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추정을 했으니 이걸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한 번 이터레이션을 거칠 때 총 3번의 학습 과정을 거쳐서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어쨌든 기본적으로 디시전 바운더리가 잘 그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소스에 대한 에러를 잘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겠죠. 이 학습은 피처 인스트럭터와 태스크 스페시픽 클래시파이어 모두 다 그 학습에 참여해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레이블을 예측하는 클래시파이어들만 학습에 참여하는데요. 얘네의 목적식을 보면 이 첫 번째 텀을 무시하고 두 번째 텀만 보겠습니다. 요 값이 바로 우리가 보았던 여기서 제안했던 디스크리펀스 로스에 관한 텀이었죠. 즉 타겟의 분포에서 나온 그 Z값들이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H1과 H2의 어떤 예측값의 그 차이를 보자는 겁니다. 요 디스크리펀스를 나타낸 샘플들이 바로 제가 지금 색칠하는 요 영역들이 될 텐데 일부러 이 샘플들의 개수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즉 discrepancy, 즉 차이를 더 늘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요 원문에서도 수프리멈 값을 붙이고 있잖아요. 앞서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장 요 예측의 차이가 클 때 최대화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 불일치를 일부러 늘려서 가장 보수 챌린지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 불일치가 최대가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맥시마이제이션을 해주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소스의 프레딕션 에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이제 그 논문에서는 이 텀을 넣어주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노이지한 어떤 로스 때문에 레이블을 예측하는 그런 메인 우리가 정말 잘 해내야 되는 Z에서 이제 Y로 매핑해주는 요 매핑하는 그 능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로스텀을 넣어주어서 이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밝히는 바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얘네만 학습에 참여하고 피처 인스트럭터는 학습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 discrepancy loss를 feature extractor는 최소화를 시키는데요. 이 부분 너무 직관적이죠. 결국엔 요 divergence를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친구가 이 로스를 최소화시킴으로써 도메인의 인베리언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뽑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피처 extractor가 학습을 하고 이 단계에서 클래시파이어는 당연히 파라미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두 네트워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도식화해서 나타나면 두 번째 스텝과 세 번째 스텝에서 서로 이제 어드버서리얼 러닝 개념을 차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같은 적대적 학습 개념을 차용했다 하더라도 좀 DANN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로스를 최적화하고 있는 것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논문이 그럼 DANN보다 더 성능이 좋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해당 논문에서는 본인들이 DANN보다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DANN 같이 티피컬한 어떤 어드버서리얼 러닝 같은 그런 메소드들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계점이 뭐냐면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기껏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애매한 샘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타겟 샘플들 중에서도 좀 디시전 바운더리 결정 경계 근처에서 이렇게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생겨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잘못 예측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와 타겟 샘플 간의 관계성을 좀 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우리의 알고리즘은 어쨌든 이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고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수행하니까 얘와 타겟 샘플 간의 관계를 잘 반영을 하고 또 이 친구들이 우리가 원래 이제 보았던 레이블 있는 소스 정보 안에 잘 편입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더 좋은 그런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DANN보다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었지만 어쨌든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세미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원본 목적은 어떤 클래시파이어,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그 모델이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비록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했다고 하더라도요. 그 방법으로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할 건데 얘는 태스크는 잘 구별하되 도메인은 잘 구분하지 못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소스 도메인의 프레딕션 에러를 줄이고 다이버전스를 같이 줄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이버전스를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엠피리컬하게 측정된 하이포테시스 다이버전스로 구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구한 것을 잘 최적화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 바로 DANN이라는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의 하이포테시스를 가지고 다이버전스, 즉 분포 간의 차이를 측정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논문에서 제안한 그 바였고 이 두 번째 논문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서 새로운 디스크리펜시 로스를 제안하고 어떻게 이것을 최적화시킬지 그 알고리즘을 제안한 것이 마지막 MCD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처음 두 가지 요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이버전스를 잘 측정할 것인가를 중점으로 두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제가 후속 연구로 소개했던 딥러닝 기반의 연구들은 어떻게 이거를 잘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을 해서 알고리즘을 제안했다라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DANN이나 MCD라는 방법론도 굉장히 유명한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이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제안되었고 어떻게 DA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는지를 좀 잘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긴 시간 동안 청취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